정신없는 시국인데 이렇게 또 저희 이페스손사의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인연이 되면 또 같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먼저 또 혹시 내용은 다 알고 오셨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또 합격했을 때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1차 과목은 손해사정 이론을 맡고 있습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제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 과목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손해사정 이론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말자입니다. 이제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1차는 객관식이고요. 자, 2차는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다 또 차례로 설명하겠지만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사실 운이 좋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찍신이 내렸다거나 돌아가면서 잘 찍기만 한다면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차 과목은 공부하지 않고 소설로 맞출 수 있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학습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한 과목인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부분을 깊이 공부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이 왜 생겨났고 보험과 이게 보험계약법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하시지 않으시고 넓게, 그리고 한 과목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은 절대 아니다. 60점 내지 70점, 정말 잘 보면 80점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하셔도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제 경향은요, 손해사정 이론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좀 다양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범위가 다양하게 출제되다 보니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변형시킨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숨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과목이기도 해요. 처음 본 거거든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사정 이론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학습한다면 시험 시간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을 합격한다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반 주진 않잖아요. 반 잘라서 주지 않아요. 그죠? 2차 과목을 다 합격해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주니까 1차 과목은 정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독학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죠.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학원이나 또 기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1차 과목에서 이제 뒤에 우리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설명하겠지만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손해사정 이론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위도 넓고 그 범위의 넓은 부분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줄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100페이지를 공부해야 돼.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가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 짧은 범위 내에서 많이 출제되는 과목들을, 많이 여지껏 나왔던 부분들,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얘가 알고 있어야 될 1차 과목 수준의 문제들을 맞춰야 될 것들 있잖아요. 총 1차 과목은 40문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보통 20문제 정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수업을 들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15문제 정도는 어렵지만 나와 있어요. 들어본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적중시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안다고 다 맞추진 않잖아요. 우리 사실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곳곳에 나와 있지만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적게는 5문제, 많게는 7문제까지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돼요.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6문제 정도는 정말 모르는 문제, 이건 저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다고요. 과감하게 버려도 전혀 당락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60점, 평균 60점만 넘으면 그냥 다 주는 절대평가니까, 1차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범위는 넓다 그랬잖아요. 다양하게 다룹니다.
리스크 관리론,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험을 경영해야 하는지, 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보험 계약적법인 내용들, 손해사정, 손해보상의 원칙, 또 배상책 전혀 너무 범위가 넓은 부분들을 손해사정 이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이 이런 거구나. 그럼 보험을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럼 보험을 이해하려면 위험이라는 것들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유기화시키면서 읽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법하고 사실 같이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학원 커리큘럼 자체도 손사 이론과 보험 계약법이 한번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손사 이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숨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는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험도. 보험을 처음 여러분들 이제 보험 전문가로서 내딛는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과목이기도 하고 2차에 사용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1차 공부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1차 과목은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뒤에 강사님들이 1차 과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학습 양은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1차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희 학원 수업, 학원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오셔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그 증인이 저기 뒤에 한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 같아요. 네. 어렵지 않게 저희 학원의 과정대로 쫓아와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손사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우리 계약법 강사님 모셔서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계약법 맡고 있는 김석주라고 하고요. 보험계약법 강의가 이제 1차 과목 중에 3과목이지 않습니까? 1차 과목, 1차 과목은 사실 60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문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발목을 잡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보험계약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를 떨어지면 또 1년을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또 그런 점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손보업계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한 2년 전에 퇴직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내 강사 및 보험연수원 강사로 활동한 그런 경력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손사 합격하면 크게 진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손생부 원수사 갈 수 있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이런데. 근데 거기는 이쪽 클레임 분야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5명 정도밖에.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 이제 자회사라고 있어요. 손보사의 삼성, 현대, KB, DB 이런 데는 손보, 손사, 손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클레임 전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또 위탁 손해사정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훨씬 인원이 더 많이 뽑죠. 마지막에 이제 독립손해사정법이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직업이죠. 정말 영업력만 있으면 변호사 부럽지 않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 손해상사다. 여러분들 같은 손해상사 시험에 꼭 올해 동착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해상사 시험에 보험계약법을 말씀을 드리면 보험계약법이 아까 지금 나온 지가 43회잖아요. 올해 44회지 않습니까? 1년에 40문제씩 출제되다 보니까 한 1700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왔어요. 독일한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낼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조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한 80점 정도 공부 어느 정도 하면 효자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낼 문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출제자도 판례 위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판례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서 판례 쪽이 나오면 우리 1차 과목은 2차처럼 자기가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보지도 못한 게 나오면 이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락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1년 다시 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좀 까다로웠고 올해 좀 까다로웠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짧고 다음 주에 틀린 것은 그다음에 지분 4개는 판례가 나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선택은 그냥 찍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보험계약법 그동안 출제됐던 경향을 잠깐 보면 우리 상법 제4편의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이라고 그러죠. 일단 상법 638조부터 739조까지 10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 근데 다 하게 되면 굳이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통칙이 있거든요. 통법은 638조부터 664조까지. 통칙에서 그동안 문제 나왔던 게 대략 한 45% 나옵니다. 그럼 40문제 중에서 45%면 한 18문제 정도 나와요. 아까 18문제면 약간 한 40 몇 점 정도 되죠. 우리 60점 이상 합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665조부터) 726조까지. 근데 여기서도 두 개를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통칙이 있어요. 통칙. 665조에서 682조까지. 이게 18개 조문입니다. 나머지 강론이 있어요. 강론은 683조부터 조문은 뭐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726조까지. 이게 한 44개 조문 되는데 손해보험에서 약 한 35% 나옵니다. 35%면 4, 32, 한 14문제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서 18개 조문 통칙에서 통칙이 한 15%, 강론이 한 20% 나옵니다. 그럼 대략 한 6문제, 8문제 정도 나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법 638조부터 손해보험 통칙인 682조까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대략 6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4문제. 정 내가 공부를 못했다. 난 통칙만 하겠다. 통칙만. 인보험 통칙도 안 하고 손해보험 통칙까지만 아까 말한 45개 조문만 거기 나온 판례도 내가 다 100% 다 할 수 있고 100% 맞는다면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는 손해보험 강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해상보험, 그 다음에 책임보험, 자동차, 그 다음에 보증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마지막에 운송보험.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론에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 기본 이론 할 때는 다 할 거예요. 다 하는데 어디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정말 공부를 동시 합격을 위해서 1차는 뭐 막말로 60점 이상만 되면 되니까 2차가 중요하니까 막판에 가서 내 공부량이 좀 적다. 그럼 이런 거는 조금 버려도 되겠죠. 그죠? 앞에 쪽은 해야 되고. 특히 해상보험 쪽 보게 되면 2부는 반드시 나옵니다. 2부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또 여기 그 책임보험 쪽 가면 재보험이 있어요. 재보험도 어떤 책은 재보험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보험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인보험. 인보험에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8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조문 아까 몇 조까지 했어? 766이 아니라 26조. 여기도 마찬가지 인보험 통칙이 있고, 인보험 강론이 있습니다. 727조부터 729조까지 3개 조문, 통칙. 그 다음에 나머지는 730조부터 739조까지 10개 조문. 여기에서 대략 한 8% 나옵니다. 여기서 12%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3문제, 여기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인보험의 강론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상해, 질병보험은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생명보험에서는 또 반드시 나오는 게 단체보험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단체보험.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이론 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만 수업할 때 여기가 중요하다 얘기할 거고, 학원 커리큘럼이 처음에 기본 이론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또 저기 팔레트강, 마지막에 요약특강 이렇게 해서 포인트 강의가 있는데, 보통 시작하는 게 10월 달부터 한 12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먼저 신청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들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가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3월 초순 정도 돼서 팔레트강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교재에 들어있는 판례는 올해 판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내년도에 3월 달쯤 하게 되면 내년 1월까지 판례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 판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보험 판례입니다. 보험 판례.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 보험자의 계약이나 사고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게 법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쟁으로 비화되게 되면 소송으로 제기되잖아요. 그 판례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찍어야 돼요.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돈을 투자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들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 때문에 나 1년 뭐 이렇게 유예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해소장사를 꿈꾸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업법 강사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격률이 30% 내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30%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5% 내외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2차 시험 8월까지는 11개월 가량의 수험 기간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11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수험의 그런 합격 여부를 당락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한 70점 정도 맞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러면 보험업법 과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험업법은 1차 시험의 전략 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보험업법이 고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의 전략 과목 꼭 보험업법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업법은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법학 전공 그 수험생의 경우에는 용어를 생소해하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좀 까다롭고 지문의 양도 좀 들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또 더욱이 이제 내년에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요.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인데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모집 파트가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모집 파트만 공부를 해도 꽈락을 면한다. 그래서 모집 파트만 주구장창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모집 파트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 모집 파트의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이제 반복해서 푸셨던 분들이 많은 낭패를 봤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기보다는 좀 이해 위주의 수학 방식이 요구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보험업법 수업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려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까지 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수강생 모든 분에게 제 카톡 아이디를 열어드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게시판에 글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게 작성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1대1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손해사정사는 아주 매력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개업을 하시지만 개업을 법인이나 사무소를 개업을 하셔서 그거를 평생 동안 활용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 시험에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되시기 위해서 제가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자동차 보험이 메인이에요. 좀 뭔가 나올 때 설명하는 자세부터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사이론도 물론 잘 가르칩니다. 자동차 보험은 2차 과목 맨 마지막 시험이고요.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 보험 시간에는 시험 볼 때쯤 되면 손이 너덜너덜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손 같지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써야 되는 과목 시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뒤에서 이제 1차 과목 다 설명했지만 2차 과목은 완전 이제 바뀌죠. 이제 찍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는 걸 써야 돼요. 소설로 합격한 분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뛰어난 학자가 와가지고 정말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맞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은 학습량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모든 과정, 저희 학원뿐만 아니고요. 모든 학원 과정도 1차보다는 당연히 2차에 비중이 두게 되고 그렇다고 1차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2차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까지 올해는 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짧았어요. 1차가 6월 달에 시험 봤고요. 9월 말에 시험을 봤으니까 3개월밖에 텀이 없었거든요. 원래 일반적이면 한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3, 4개월 시간 안에 1차를 끝내고 2차를 공부한다? 그때부터 시작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과목 수도 많고 해야 할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딱 그 문제만 주어져서 올해는 이게 나오니까 이것만 공부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행을 발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본 과정부터 쭉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만 좀 설명드리면요. 올해를 좀 예외하고요. 올해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통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사례 문제는 보통 30점에서 40점짜리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 사례 문제는 말 그대로 사례를 줘요.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요. 그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 A가 차를 몰게 된 과정들이 막 풀어져 있어요. 뭐 아빠 차를 훔쳐 탈 수도 있고요. 사장 차를 훔쳐 탈 수도 있고요. 렌트카에서 차를 빌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주고요.
대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유형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돈을 주냐? 돈을 주지 않니? 주게 되면 어떤 담보로는 돈을 주고 어떤 건 돈을 주지 않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서술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점이고 이런 것들은 법률적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법률상 책임은 없다. 그런데 법률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준다, 어떻게 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학습량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약관만 외우고 법조항만 외운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외워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 외우지 않고 풀어갈 수 없는 것, 이거는 그냥 이해하지 않고 풀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일 일찍 좀 공부하기를 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학습량도 길고 대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면요. 뒷부분들은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암기할 양은 가장 적은 과목이에요. 암기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강사님도 설명하겠지만 외울 거 너무 많은 과목도 있잖아요. 다 암기하고 물론 이해가 수반돼야 되지만 외워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 첫 부분에 해당하는 법령. 이 법에는 크게 우리가 자배법, 이 자배법을 이해하기 전에 이 민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개혁법 시간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썼었는데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기억나요? 이게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우리 그거 공부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1차에서 배운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고 자동차보험 요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요 두 개를 공부해야 돼요. 이 민법과 자배법을 공부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절반가량을 할애할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가 요거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원래 사례 문제에서는 일정한 사례를 주고 거기서 자배법과 민법상의 책임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시험은 이 사례 문제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자배법과 민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라고 문제를 아예 줘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공부하던 사례 문제 안에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길 사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례 문제를 공부하려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10강 이상 정도는 이 부분에 할애를 할 거고요. 보통 여지껏 비율적으로는 항상 1번 문제로 30, 40점짜리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거고요. 그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자배법과 민법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업할 거예요. 또 자동차 보험에 이 사례 문제뿐만 아니라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약술 문제는 법에서 나와요. 자배법.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약관이라는 건 자동차 보험 약관이겠죠. 이 자동차 보험 약관의 일부를 발췌해서 문제를 주기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3문제 가까이가 나왔어요. 왜 3문제 가까이가 나왔냐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이번엔 약관이 개정됐거든요. 여러분들 요번에 자동차 보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식이법, 그죠? 또 윤창호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이런 유상운송, 뭐 쿠팡플렉스 뭐 이런 거 타고 나다 사고 나는 것들, 이런 유사한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되면 당연히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100%겠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뭐 학원에서는 자기가 찍은 거 다 나왔다. 그럼 못 찍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개정된 거에서 당연히 다 나오겠지. 그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고요.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특별히 예정될 것으로 예정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습 범위가 많아질 거고 올해는 사실 예측 가능한 약술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본 이론을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조금 짜증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쉬웠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 시험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렵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기본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으로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에서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 약술 문제들은요, 한 3문제, 한 15점 정도 100점으로 출제가 돼요. 3문제 15점이니까 한 45점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약술 문제가 출제되고 올해는 80점이 넘게 약술에서만 출제됐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엄밀히 말하면 약술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이 문제는 이 부분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계산 문제가 출제돼요. 계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손해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뒤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책임 문제 계산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자동차 보험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는 자동차 보험은 특이한 지급 기준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 문제가 출제돼요. 이건 약관이에요. 사망했을 때 어떻게 줄 거고 부상했을 때 어떻게 줄 거고 후유장애할 때 어떻게 주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일정하게 그 계산 지급하는 방식을 정해놨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고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사칙연산 혹시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더위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 아니면 맞출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랑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 우리 보통 이패스 손사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문제풀이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간대에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풀이 시간에는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출 문제와 제가 냈던 문제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공부하는데 그냥 막 공중에 떠돌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시간이에요. 자동차 보험 강의를 이패스 손사가 생길 때부터 제가 쭉 자동차 보험 강의를 해왔고 자동차 보험은 뭐 혹시 소문 듣고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좀 좋아요 이빨이. 그래서 재밌고 즐겁게 여러분들과 수업할 수 있을 거고요.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고 나중에는 네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과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윤석열과 함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 연말은 우리 같이 혹시 수업을 듣게 되면요. 같이 우리 자동차 보험 재밌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차 과목 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강사 임경아입니다. 연휴 기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걸 보면 또 각자 마음에 꿈을 안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손해하정사 시험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제 학원을 좀 정하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사실 그 손사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조금은 또 알아보시고 오신 거는 맞으시죠? 근데 지금 연령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사를 또 목표로 해서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뒤에 제 이유로 지금 현업에서 보험사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산보험 선생님이나 그리고 의학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실 거고 저는 지금 현재 독립손해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짧게 향후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격증이 참 메리트가 있는 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 과목 외에도 사적인 질문 중에 이 과목을 지금 이 자격증을 제가 취득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분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겠죠. 만약에 합격을 해도 이 이후에 과연 이제 이 자격증을 내가 정말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전직이 이런 업계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직업이 참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손해사정사가 특히 또 독립손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 피해자가 자신들이 선임한 그런 보험사의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일을 제가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법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소비자들이 계속 본인들의 그런 권리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더 영향이 커지기도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 박모 의원이 또 지금 법안을 그런 발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험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하고 있는 그런 법안 내용이 이제
본인이 뭐 손사의 그런 역량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통과될 확률이 높은 그 법도 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량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독립사정사의 그런 역할들이 더 발전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과목은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제 2교시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배상책임 보험인데, 배상책임 보험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을,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내가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보험들도 있지만, 배상책임 보험은 내가 가입을 했어도 제3자가 다친 경우나 이런 경우에 보험금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우턱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에는 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험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해서 배울 때 법적인 그런 근거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혹시 법 전공하신 분 계세요? 학부 때? 거의 없으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법적인 부분들을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배상책임 보험 상품을 배우게 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거 이상으로 배상책임 보험 상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법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보험 상품도 알으셔야 되죠. 그럼 범위가 워낙 넓겠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이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최우정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동차격으로 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보면 일반 배상책임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나눠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이 사람들의 재해를 담당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이 업무에 전혀 종사를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일반 배상책임 보험과 근로자 재해에서 일반은 의무보험과 또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바탕을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굳이 중요도를 나누자면 100분위로 나눠서 한 비율로 한 35, 그리고 25, 한 40%의 중요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험은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든 뭐 문제를 풀든 또 모의고사를 나중에 하든 항상 이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상책임 보험은 앞서서 그 자동차 보험 강사님께서도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사례 문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사례 문제 위주로 항상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약술은 한 40점,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60점. 그래서 6대4의 정도 그 비율대로 보통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6대4의 그런 계산 문제 60, 약술이 한 40. 그래서 10선짜리가 한 4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한 40점짜리 하나, 그리고 단순 20점짜리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계산 문제에 많은 수험생들이 진짜 노력을 하셨겠죠.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조사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빼놓고는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중을 높게 뒀었죠. 이렇게 났는데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동일하긴 하지만 이 40점짜리 큰 덩어리 문제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10점, 10점씩. 점수만 쪼갠 거예요. 법률상 책임 10점, 뭐 보험자의 보상 책임 10점. 그러니까 40점을 쪼개서 문제처럼 내기 시작을 했고, 패턴은 같은 부분이었는데, 올해 20년도에는 약간 다르게 약술 문제가 오히려 60점 가까이 비중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거든요. 박사과정에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도 1차 출제위원이시고 그 총 담당하시는 출제위원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드리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쉽게 내기를 원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도전 자체를 하질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문제를 많이 쉽게 내길 원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그런 내용에 좀 많이 눈높이를 맞춘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올해 문제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기본에 정말 충실했지만 좋은 문제들이었거든요. 뭐 어찌 되었던 간에 20년도 지금 한 두어 달 남았죠? 그리고 21년도가 저하고 함께 하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간에 거기 패턴에 또 맞추고 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맞춰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함께 할 거고요. 저도 20대 중반 때 이 손사 말고 다른 전문 자격사를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때 강사님과 제가 교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격사 준비하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아쉬움보다 그러니까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항상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강사. 사실 어렵고 힘들거든요. 혼자 싸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돼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합격의 문을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저는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는 최상은입니다. 일단 벌써 얼굴이 저도 보이네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손해보험 부장님 하셨던 우리 계약법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현직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생명보험의 클레임 부장을 맡고 있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을 같이 받고 이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손보랑 비슷합니다. 생보도 상황은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손보보다는 좀 인원을 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를 뽑게 되고 특히 이제 파트별로 뽑게 되는데 뽑을 때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있으면 가점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아직 대학생이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원수사를 노려볼만 하지만 이제 졸업한 지 좀 됐다면 사실 원수사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릴 수 있느냐? 아웃소싱 서베이 회사를 아까 이제 얘기한 손사회사를 가서 손사회사 경력직을 뽑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한 명 뽑는데 104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부장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만큼 사실은 원수사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격증 왜 따야 되느냐?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서를 오고 싶어하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나가서 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 서베이 회사의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또 요즘 최근에는 고객에게 손해사정서 선임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손해사정 시장은 더 넓어질 거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손해사정사 라이센스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직업은 좋은 직업 중에 하나고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원수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왜?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감독원이라는 자리도 있고요. 끝나면 물론 여기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독립선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아서 사실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라이센스 따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선택의 폭이, 직업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제3보험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강사로서 강점은 또 뭐냐? 이제 우리 강의를 작년에 들었던 우리 손 선생님이 있는데, 똑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제3보험은 그 제목 그대로 이론 및 실무예요. 실무입니다. 제가 작년에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러냐면, 현재 실무에서 그 이슈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조항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참 좋아요. 시험 문제 내기가. 왜? 변경된 거 물어보면 되거든. 근데 이번에 저도 참 힘들었던 게, 그럼 제3보험은 변경된 약관이 없었어요, 이번에. 참 없었어, 정말. 너무도. 이런 해가 별로 없는데, 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좀 약간 팬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올해는 문제가 뭘로 낼 거야? 올해 이슈화되는 민원권. 올해 이슈화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설명의 의무였어요. 예? 그래서 설명의 의무에 관련된 그 약관 내용을 이제 많이 강의를 했고 모의고사도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전화로 이용한 계약이 사실은 이제 설명의 의무에 같이 연관된 거였거든요. 이런 조항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 저희 회사 모의고사를 사실 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개를 줬어요. 내가 그동안 이제 이 학원에서 강의할 때 썼던 모의고사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개를 줬는데 그 직원이 시험장에서 소름이 돋았대요. 분명히 나 회사에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원수사에 부장들이 꼭 한 명씩 그 대부분 이제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명씩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분명히 휴가 가기 전에 저를 사무실에서 봤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심지어는 숫자나 그 실수 문제는 너무 비슷해서 자기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출제율이 높았던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현직에서 이슈화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적중률이 좀 높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유행수를 바라지 말라고 처음부터도 강의할 때 우리 저기 사람 좀 있는데 유행수를 절대 바랄 수 없는 게, 자,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누굴 뽑는 거예요? 손해사정사를 뽑고 그러면 합격을 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것저것 특약약관 하나 안다고 그 직원 그런 사람을 뽑아서 라이센스를 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역대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그 공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독특한 게 나오면 그것들이 이슈화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디선가 봐서 어느 특약에서 나올까, 이번에 어디서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런 게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기본은 첫 번째 이 시험은 무조건 약술이 나와요. 그죠? 약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게 100% 표준약관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제3보험은. 그러면 약술에서 보통 이 점수가 한 여기다 써보죠. 얘가 점수가 요번에 좀 많았는데 한 20점 정도가 포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100% 장애예요. 요번에도 나왔죠? 얘가 20에서 30 정도 나와요. 작년에도 이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 실손. 얘도 꼭 나옵니다. 20에서 30점. 그 다음에 약술, 이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한 사망담보와 암담보 같은 거를 문제로 냅니다. 얘 또한도 20에서 30점이에요. 근데 얘를 물어보면서도 표준약관을 또 한 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표준약관의 포션은
20점이 아니라 사실은 20에서 30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10점 정도가 과거에는 CI 담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얘가 안 나왔어요. 어디로 갔어? 다 일로 갔어. 그러니까 약술 문제가 왜 얘가 안 나왔어? 이제 낼 게 없어. 아까 뭐 계약부 교수님 얘기하던데 이제 낼 게 없다 그러니까 팔에 나온다는데 이 세사모험도 마찬가지예요. CI를 내다가 이제 더 이상 CI 낼 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 여기다 갖다 붙였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본이야 기본. 근데 얘 끼켜야 10장밖에 안 돼. 솔직하게는. 근데 10장은 어떻게 내?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답안을 쓸 수 있어요. 문제를 물을 때 약관 그대로 묻진 않거든. 약관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모의고사에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술에서 점수를 다 땄어. 그럼 벌써 얘가 20에서 30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 35점이었어요. 거기다 사망의 점수가 거의 또 하나 갔어. 끝났어. 시험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한 몇 통을 받았는데 너무 고맙다.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거다. 일단 얘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뭐 시간이 없었대. 너무 신났대. 얘 40점, 35점 답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풀로 내려가는 거지. 근데 장애는 사실은 거의 비슷해 상황이. 얘도 암기는 암기인데 얘를 암기가 그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연배가 어린 분도 계시지만 이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잘 암기가 안 돼요. 똑같아요 상황은. 그러면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풀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학원 강의를 충실히 들으면 얘를 못해도 한 10점에서 반타작 15점은 돼. 그러면 40점에 15점 더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벌써 끝났어. 왜? 점수 사실 시험장 가서 50점 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쉬워서 사람들이 다들 내가 올해 시험은 뭐 80점이다 90점 아니요. 올해 시험도 함정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저도 헉한 데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훅 풀어서 답지 딱 던져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미처 발견을 못했어. 똑같아요. 이런 문제가 꼭 있다는 거죠. 해마다. 근데 그거는 해봐야 10점에서 15점이야. 틀려봐야. 그럼 이건 깎였어. 여기서 다 받았잖아. 그럼 합격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가끔 이제 실무 얘기를 가끔 이제 섞어요. 그래서 표준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작년에 첫 강의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제가 사실 모의고사 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이제 1년을 쫙 돌아서 마지막쯤 가니까 모의고사를 내면서 더 이제 강의 스킬도 혼자 늘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이거만큼은 자신있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끝났어. 실손? 뭐, 제가 자신에서 나만큼 잘 가르칠 사람이 있어? 라고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실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이해하는지를 알겠더라고. 나는 혼자 잘 풀었는데, 이게 남을 이해시키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실손은 굉장히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찾았어.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사실은 모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못 듣다가 우리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막판에 들은 친구가 자기 이렇게 쉬운지 몰랐다. 실손이. 그래서 실손은 거의 처음에 왔을 때 내 문제를 줬더니 솔직하게는 거의 점수를 3점 매길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모의고사에서 제대로 문제를 거의 다 풀었더라고요. 실손 문제 여기다가 반타작만 해더라도 사실 이번 문제도 반타작하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쉽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면 55점에 10점 더 해봐. 65점이야. 끝난 거야. 정말 끝난 거야. 근데 이거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줘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수업을 따라주고 끝까지 계속 조금씩 꾸준히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봐줬을 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터득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터득을 했고 다음번 시험에도 최소한 얘로 과락이 생기는 일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는 3항은 제가 모의고사로 똑같이 내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를 약관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속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 강의에 들었던 사람은 이 문제를 그렇게 힘들게 느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거의 이 출제 문제는 아마도 제 강의에서만큼 출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또 거의 쪽집기처럼 강의했던 강사는 많지는 않지 않을까.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표준약관, 장애, 실손 이런 위주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제가 실무에서 강의했던 그 스킬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또 올해 했던 베이스를 받고 내년 준비를 한다면 제3본만큼은 뭐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받을게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내년에 다들 합격하실 수 있는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원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5분 안에 할 테니까 5분이 지나면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네. 저는 윤석열 강사님과 2015년부터 신체 손해상사 의학이론을 강의를 했고요. 저는 삼성화재 이제 3년 정도 이제 신체 손해상사 자격 강의를 하고 동부화재도 나가고 있고 우체국 연수원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였다가 삼성생명에서 재직하고 이제 ABS생명에서 클레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의학이론에 있던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손해하정사 시험이 이제 올해가 이제 2020년이 43년째예요. 그러니까 1977년도부터 했었고, 그때도 이제 의학 과목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1차로 해서, 그때는 이제 상해 위주로 조금, 출제가 돼서 객관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객관식 상해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014년도인가 5년도부터 이제 2차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관식으로 10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출제 비율은 상해가 6문제, 질병이 4문제씩 나오고 있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는 기존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조금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고 있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의 트렌드나 우리 요즘에 막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질병의 어떤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보면 유인물을 좀 잠깐 봐주세요. 제가 이제 3개년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기 때문에 요때는 문제가 이제 낯익은 문제가 많아서 쉬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 막 70점, 80점 이런 점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거의 한 3문제인데 이것도 객관식에서 그것도 조금 비중이 없는 부분에 이제 숨어있는 객관식을 약간 변형해서 내서 이때는 이제 의학 꽈락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의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1교시 끝나고 집에 가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는 또 보시는 것처럼 기출을 되게 많이 냈고 2014년도 2차 주관식 문제를 한 2-3문제 정도 내서 많은 또 학생들이 너무너무 한 문제 빼고는 다 정답을 쓰셨다 할 정도로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쉽고 어렵고 쉽고의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목이 조금 개정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의학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손해하정사 과목 개정에 대해서 최근에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 때 이제 영어도 도입하고 민법도 도입하고 의학을 1차로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한 1-2년 사이에는 과목 개정에 대한 예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과목 개정이 되려면 올해 4월에 내년 시험이 개정된다라는 게 나왔어야 돼서 내년은 과목 개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년은 굉장히 문제가 이제 어려울 것으로 조금 감을 잡고 가셔야 되고, 과목을 시작할 때 자보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저도 2019년도에 이 3수 끝에 저도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저같이 의학과 산보험을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자보를 2번 가락해가지고 3번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자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의학을 마지막에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나 이제 의료 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낱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2차를 11월에 저희가 오픈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책을 조금 읽으시는 거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막 씨바 컬렉션이라는 막 영어 해석 책을 원서를 보겠다, 막 유튜브를 보겠다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서를 여러 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서를 한 3번 정도 보시는데, 각 학원별로 기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화된 기본서가 많은데, 어떤 학원은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이라서 그림은 정말 컬러풀한데 내용이 없어서 이 그림으로 이제 내용을 추측해야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원은 한 거의 600페이지의 그런 백과사전 같은 분량인데, 이제 그거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접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지키는 선에서 한 400페이지인데 비교적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네이버를 찾아보시면서 조금씩 오늘은 한 단원씩 읽어서 이제 워밍업을 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2월부터는 저희가 또 칸 채우기식으로 이 기본서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쓰기 연습 같은 사전 암기 방식의 어떤 워밍업 시간을 갖고, 5월부터는 또 이제 이 핵심 서브노트라고 해서 의학도 결국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기출로 몇 번을 나왔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높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이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